주임이 대박 물건 찾았어요. 이 물건 엄청 괜찮지 않아요? 주임이 알려준 대로 이제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완벽하게 했어요. 한번 볼게요. 오,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괜찮죠? 아, 잠깐만요. 근데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어져 있으면 이거 확인 안 하고 들어갔다가는 대출 1도 안 나옵니다. 이 물건 낙찰받으면 진짜 생돈 날리는 거예요. 경매의 장점 중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최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장점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서 수천만 원을 잃게 하는 함정이 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직장을 가지고 있고 소득도 있고 원래 기존에 갖고 있었던 대출이 없으니까 그냥 대출이 뚝딱 하고 나오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도 물건도 결격 사유가 없어야 대출이 나옵니다. 권리 분석도 문제가 없고 시세보다도 훨씬 더 싸게 잘 낙찰을 받았는데도 미납 처리되는 물건들이 있죠. 이 물건들의 90% 이상이 대출이 안 나와서인 거예요. 권리 분석이나 시세 조사나 이런 자신이 잘못한 이유 때문에 미납하는 것보다 예상했던 대출 금액만큼 안 나와서 잔금 납부를 못해서 미납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잔금 납부를 못해서 보증금을 수천만 원 날리는 사례가 있을 만큼 대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확인하고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찔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체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경락잔금 대출이 안 나오는 7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대출이 안 나와서 입찰 보증금 수천만 원을 날리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경매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등급이 낮거나 과거에 개인 회생이라든지 파산을 한 경우 소득이 없는 주부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도 대출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혹은 없다 하더라도 이 대체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금액 등 같은 걸로 좀 판단을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소득 증빙액이 얼마인지를 또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신용관리는 좀 필수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과거에 개인 회생을 했거나 아니면 파산을 했다 혹은 신용등급이 700점 이하다 이런 분들은 좀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의 신용점수는 얼마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 군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토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같은 곳에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입찰을 하기 전부터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나한테 대출이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대출 금액이 소액인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 소액임차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임차인인데 보증 금액이 소액이라서 더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소액임차인은 근저당보다 더 늦게 들어왔지만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근저당보다도 더 빠르게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먼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돼서 이 집이 경매로 나왔더니 이 집에 소액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액임차인이 나보다도 더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대출을 해줄 때부터 이 소액임차인이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소액임차인의 보증금만큼은 빼고 대출을 해주겠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5천만 원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소액임차인의 보증금만큼 빼게 되면은 대출 금액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빼고 남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남는다 하더라도 워낙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은행 자체에서는 이게 돈이 안 되는 채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안 빌려주는 경우들이 다수 있어요. 세 번째, 지분물건. 지분물건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동명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우리가 살 때 부부 둘이서 반반씩 50%씩 명의를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지분 물건이라는 건 남편과 아내가 같이 가지고 있었던 집이지만 남편의 명의만큼만 경매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해서 50%만 경매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온전한 집은 100%일 때만 은행 자체에서도 이 물건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출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분 물건일 때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지분 물건일 땐 입찰하실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분 50%만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처음에 단독 입찰로 누군가가 한 명이 낙찰을 받아갔는데 이 낙찰 금액이 무려 13억 5천만 원, 감정가 대비 189%, 거의 2배가 다 돼가죠. 이렇게나 높게 낙찰을 받아갔어요. 이 아파트 그 당시의 시세가 14억 15억 정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낙찰자분은 이게 지분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나왔네? 라고 착각을 하고 입찰가를 13억이 넘게 측정을 해서 낙찰을 받아가셨던 거죠. 그렇지만 낙찰 받아보고 알고 봤더니 반만 받은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잔금 납부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안타깝게도 입찰 보증금 7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날려버린 겁니다. 경매 사이트를 보면 대지권 그리고 건물 면적이나 또는 현황 부분에 이 지분 물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입찰하시기 전에 꼭 이 부분을 확인해서 지분 물건이 아닌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주택과 달리 토지 같은 경우는 지분 물건이 50% 이상으로 지분이 나왔다라고 하면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 경매를 보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지분 물건이니까 바로 그냥 패스해버리지 마시고 그래도 대출 상담사님한테 이 물건 그래도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임차인이 배당받아가지 못하는 보증금이 있다면 바로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기 때문인데요. 우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거 자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빌라 물건인데요. 예시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임차인 현황 부분을 보니까 여기 허씨라는 임차인이 한 명 있어요. 전입신고 날짜가 2018년 6월 4일로 되어 있는데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가 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라면 일단 전입신고 언제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다음 날 0시가 언젠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2018년 6월 5일 0시가 이 허씨의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날짜와 어떠한 기준이 되는 날짜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 기준이 되는 날짜가 우리는 말소 기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짜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 바로 다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등기부등본 보니까 말소 기준 등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일 앞에 적혀져 있는 2022년 11월 22일 이 날짜가 이 해당 경매 물건의 모든 기준이 되는 날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날짜, 기준이 되는 날짜 2022년 11월 22일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 2018년 6월 5일 0시 두 개 비교해 봤더니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이 더 빠르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인 겁니다. 이 보증금의 2억 500만 원에 대해서 어쨌든 누군가한테 받아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단 말이에요. 경매로 나왔는데 전 집주인은 이거를 못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씨가 경매를 신청을 했겠죠. 그러면 결국엔 전 주인한테는 돈을 못 받았고 그럼 누구한테 또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낙찰자한테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간 낙찰자는 이 임차인 허씨가 그냥 1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못 받은 금액 1억 500만 원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 1억 500만 원은 낙찰자가 낙찰금 외에 따로 이 허씨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금 외에 더 추가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낙찰자예요.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 돈을 빌려서 잔금 납부를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 물건 봤더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봤더니 못 받아가는 금액이 1억 500만 원이나 있는데? 라고 하면 위험해 보이겠죠.
당연히 위험한 물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너 이거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산 거야. 너가 잘못 산 물건이니까 우리는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을 다 받아간다. 2억 500만 원을 다 받아가면은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줘요. 근데 딱 봤더니 임차인이 다 못 받아가네 라고 은행에서도 딱 보여지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안 해주게 되는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전에는 예시를 들어가지고 1억 500만 원을 못 받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물건을 보면서 이 임차인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같이 살펴볼게요.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 날짜를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전입신고 날짜를 보면은 2018년 6월 4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 단계 더 진화해서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 2018년 6월 5일 0시 그 날짜와 밑에 있는 확정일자 2018년 6월 4일 둘 중 늦은 날이 언젠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둘 중 늦은 날 확인해 봤더니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이 더 늦죠. 2018년 6월 5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날짜를 우리는 임차인이 줄을 설 수 있는 날짜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배당 날짜도 확인해 봐야 된다 했습니다. 이 날짜 어떻게 확인하냐? 위에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2024년 8월 20일 이 날짜까지 이 물건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갈 사람들은 배당 신청을 하세요라고 기준이 잡혀져 있는 날짜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날짜 이전에 무조건 배당 신청을 해야 됩니다. 봤더니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4년 8월 20일이고 배당 신청한 날짜는 2024년 5월 17일이죠. 더 앞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신청까지 했네 라는 걸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던 날짜 2018년 6월 5일이 있었죠. 그 날짜를 가지고 밑에 등기부등본에 지금 줄 서 있는 애들 중에서 몇 번째 날짜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보면 2018년 6월 5일이기 때문에 여기 갑 2번이랑 갑 3번 사이에 임차인이 들어가서 줄을 설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줄 서 있는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이라는 건 소유권 이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채권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가는 금액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 서 있는 애, 임차인이 줄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낙찰 금액에서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거야. 근데 2억 500만 원을 원래 받아가야 되지만 2,800만 원밖에 낙찰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2억 5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뺀 금액은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겠죠. 왜냐면 그만큼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못 받아가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못 받아가는 금액은 낙찰자 인수사항이라서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다 못 받아가는 물건이라 대출이 나오기에는 어려운 물건이구나 라고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다섯 번째 경우, 벽체가 없는 상가. 상가를 입찰하실 때는 이 벽체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건축 도면에 봤을 때는 옆 호실과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현황상에서는 옆 호실과 벽체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아예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가다. 그럼 은행에서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2에도 보면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는 이용상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벽체가 없는 상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아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경매로 내놓는다 하더라도 제값에 매각이 되기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 100%를 회수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대출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114호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기타 상황을 보니까 113호랑 114호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두 개의 호실을 하나로 터서 이용 중인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공간은 문과 문 사이에 뭔가 경계도 없고 어디까지가 113호고 어디까지가 114호인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만약에 113호 주인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여기 구분되어 있는 곳에 벽체를 하나 세웁시다 라고 협의를 하게 된다면 그때 돼서 대출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편의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갑자기 중간에 벽체를 세울 수는 없게 되겠죠. 설령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벽체 설치 비용이 또 들기도 하니까 이런 물건을 입찰하실 때 주의 깊게 보시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13호랑 114호가 동일한 사람의 소유자다. 그런 경우에는 또 대출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113호도 같이 경매로 나왔으면 두 개 다 낙찰을 받아버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일반 매매를 활용해서 내가 이 물건을 소유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개 같이 소유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6번째, 공부상의 용도와 지목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비고란에 집합건물 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으나 현재 주거용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물건이 공부상과 현황이 다른 물건인 거예요.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이 원래라면 사무소로 써야 되는 거를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출이 안 나오겠죠. 그 다음 물건 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상 지목이 다른 경우인데요. 지목은 법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28가지의 토지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임야라고 적혀져 있는 건 산이나 숲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토지를 우리는 임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현황에는 아파트, 대지로 되어 있죠. 건물 지목은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번까지 검색을 하시고 검색까지 눌러주시면 이 토지에 대한 지목이 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공부상과 현황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나중에 매도를 할 때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개발을 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투자 가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따지고 들어가 보셔야 돼요. 자, 7번째, 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가 적혀져 있는 물건. 유치권같이 특수권리가 설정된 물건도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특수한 케이스로 이 유치권이 설정이 되어 있지만 대출을 받은 경우들도 있는데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이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금리가 너무 높고요. 그리고 이 대출을 실행시켜준 중간다리 역할을 한 대출 상담사님의 수수료조차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입찰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대출은 나오지만 금리가 너무 높고 아니면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 이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이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보증금을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유치권이 걸려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매각물건 명세서 비고란을 보면 유치권이라고 글자가 적혀져 있으면 이거 유치권 지금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상 이렇게 적혀져 있다 해서 무조건 100%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가 이 집을 상대로 유치권 신고는 했는데 이 유치권이 적법한 유치권인지 아니면 허위로 작성한 유치권인지 판단은 본인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보자분들이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각물건 명세서에 유치권이 적혀져 있다라고 하면 그냥 입찰을 좀 피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경락잔금 대출 안 나오는 7가지의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내가 대출이 가능한지 또 대출이 가능한 물건을 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꼭 확인을 하시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들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주의하고 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확인하실 때 경매 같은 경우는 경락잔금 대출 상담사님들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상담을 받다 보면 몇몇 곳들이 대출이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하다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나는 대출 안 나오나 보다 이렇게 낙담만 하지 마시고 직접 손품 팔아서 여러 상담사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중에서도 나의 기준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주는 상담사님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경매 투자를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